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안도 받는 60대입니다. 저 역시 살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전 얼마 전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삶을 혼자서 잘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장가를 가고 나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저는 30여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뜨고 난 후에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가버렸고 시댁에서는 저 때문에 남편이 잘못됐다며 절 비난했어요. 친정도 없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몸만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아이만 받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아들만이라도 제발 아들만 받아주세요. 저야 어떻게 되든 길바닥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평생 책임져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 구하고 생활비도 다 보내드릴 테니 아들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님 손주잖아요. 남편 핏줄인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내 아들 저리 보내놓고 양심도 없이 네 아들 받아달라고 하는 거냐? 당장 썩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결국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너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아들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뻔뻔하게 네 자식 받아달라고 해? 당장 썩 나가. 여기 있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니? 애초에 부모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는 안 됐던 걸.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들은 뭐든 다 들을게요. 절 욕하시든 원망하시든 얼마든지 속 풀리실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남편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 이렇게 나가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나가는데 돌장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어떻게든 제가 돈 벌어서 아이 데리고 갈 테니까 딱 1년만, 제발 1년만 좀 봐주세요. 참나, 애 맡겨놓고 네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애를 보라는 거니? 우리 아들 그리 된 이유도 너 때문인데 네 피 섞인 이애 내가 보면서 얘도 날 잡아먹을지 어떻게 아냐고. 네 가정 못 보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입양을 보내던지 그러는 수밖에 더 있니? 불쌍하게도 네 아들도 네 팔자 닮아가나 보지. 어미애비 없는 네 팔자 네 아들도 닮아가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아이 좀 봐주세요. 1년이 기시다면 6개월만이라도, 아니 3개월만이라도 조금 더 클 때까지만 따뜻한 집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갈 곳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시모는 당장 나가라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이곳저곳 겨우겨우 전전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가보니 이미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신 상황이더라고요. 기댈 곳 없던 저는 제 마지막 남은 가족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로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봉사를 오셨던 음식점 사장님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셨어요. 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저희 아들에게까지 너무나 잘해주셔서 언젠가는 한번 사장님 부부에게 여쭤본 적도 있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 받아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 봉사활동 오신 곳에서 저랑 아이 단기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정 한 번 듣고서는 바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놀랬고, 거기다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잘 봐주셔서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실까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용진이 보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기 천사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아내도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 봉사 갔을 때 알았겠지만 아내는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딱 마음에 갔어요. 저도 아내도 결혼하고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가게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네요. 아, 결혼한 지 5년 되셨다고 하셨죠? 사모님께서 아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을 때 용진이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숙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사장님 사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게 인연인가 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가게를 접으려고 했거든요.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근데 딱 오시고 나서는 손님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내도 너무 행복해해서 제가 더 고맙죠. 요 며칠 아내랑 같이 말동무도 해주고 산책도 같이 나가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용진이 오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제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상황이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장님 부부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면 제 아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시작할 때쯤에 사모님의 몸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전 틈날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드렸고 같이 산책도 자주 다녔어요. 기력이 약했던 사모님은 저와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용진 엄마, 나 임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거 다 용진 엄마 덕분이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아이가 용진 엄마 만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됐네. 고마워요. 우리 용진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보다. 안 그래도 고민 많았는데 용진이 오면서 마음속 고민도 싹 사라진 것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용진 엄마가 해준 음식도 정말 고마워요. 임신되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 사모님, 진짜 축하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모님 사장님이 간절하게 바란 덕분이죠. 이제 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임신됐어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제가 더 기쁘네요. 사모님이 항상 용진이 너무 예뻐하셔서 저도 얼른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실 아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픈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용진이는 보자마자 그냥 예뻤어요. 슬픈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예쁘더라고요. 정말 용진 엄마랑 용진이가 우리 집 복덩이였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고 항상 저희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사모님. 제가 더 많은 걸 받았는걸요. 이 어린아이랑 같이 지낼 방도 내어주시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돈도 벌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더 보답해야 하는걸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사장님이랑 집에 가서 파티하세요. 가게는 제가 오늘 혼자서 잘 볼게요. 앞으로도 사모님 출산하실 때까지 제가 열심히 가게 볼게요. 아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용진 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가게 잠시 문 닫고 축하 파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된다니 너무 믿기지 않아요. 임신 확인하고 나서 바로 용진 엄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임신이 저와 아들 덕이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어요. 전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님 부부와 만나게 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 생각을 했죠. 사모님의 임신 이후로 가게는 더욱 잘 됐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정리하라면서 통보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장님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저희는 펑펑 울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용진이랑 용진 엄마 덕분에 저희 아이도 생기고 정말 고마워요.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이렇게나 키워준 건 다 용진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아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가게는 더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일자리는 구했어요? 아니면 저희 가는 시골에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아이를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일은 그곳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저도 너무 아쉽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진 엄마랑 용진이는 진짜 복 많이 받을 사람들 같거든요. 아참, 그리고 아내가 꼭 좀 챙겨주라고 해서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꼭 이거 주라고 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가게 근무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작은 방 하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 저희 이사 가는 곳으로 놀러 오면 같이 밥 먹어요. 어머,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모님 출산일이라고 하셨죠? 몸도 무거우실 텐데 사모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월급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고, 숙소도 제공해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골로 미리 내려간 사모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모님은 저를 위해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장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쪽방을 구하게 되었어요. 넓고 새 집은 아니었지만 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행복하게 몇 년을 잘 지낼 수 있었죠. 또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쪽방에 와서도 저는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주변 다른 집들도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갔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언니는 주로 저희 아들을 봐줬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언니에게 저는 아이를 봐주는 값을 주었고 언니는 제가 일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전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밥을 챙겨주러 집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친한 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어요. 얘, 너는 진짜 아들 하나 잘 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착하니? 저번에 저녁에 갑자기 용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찾아왔는데 얘가 글쎄 밥이랑 계란이랑 싹 다 들고 와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 자기 계란 프라이를 못하니까 이모가 해달라고 하면서 들고 왔더라고. 나도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용진이 덕에 내가 저녁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어머, 정말? 용진이가 그랬어? 안 그래도 그날 갑자기 일 나오라고 연락 와가지고 용진이 챙길 새도 없이 바로 나갔거든. 밥이랑 김이랑 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네 가서 먹었구나. 안 그래도 집에 와서 보니까 계란 프라이가 있더라고. 이모가 해줬다고 나보고 먹으라고 하더니만 얘가 거기에 가서 해달라고 한 거야? 아휴, 언니 너무 고마워. 용진이가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대. 아유, 얘 내가 더 고맙지. 이번에 일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쌀이 똑 떨어졌었거든. 며칠 동안 라면으로만 밥 먹어서 그런지 지겹기도 했는데 애가 딱 맞춰서 밥을 들고 온 거야. 자기 먹을 것만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더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거 용진이랑 같이 삶아 먹어. 닭이야. 오늘 마침 일한 돈이 나와가지고 용진이 생각나서 샀어. 언니, 고마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언니 덕에 용진이가 저녁 안 굶고 맛있게 먹었잖아. 나는 너무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그날도 용진이 먹고 싶은 계란 프라이도 못 해 먹었을 거 아니야. 아유, 아니야. 그냥 보통 애들이면 밥 먹고 싶다고 그냥 왔거나 아예 굶거나 했을 건데 용진이는 우리 집 올 때마다 애가 너무 착해서 먹을 거 다 싸들고 와. 나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런 애가 어디 있니? 마음도 깊고 너무 착해서 내가 용진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 엄마 걱정할까 이것저것 말은 안 하는 모양인데 그날도 엄마 오면 먹으라고 하겠다면서 남은 프라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갔어. 아들 참 잘 뒀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 언니도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잘 커준다면서 칭찬을 해주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사춘기가 되어서도 그은한 반항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내가 바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랐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가 가고 싶다는 곳 어디든 데리고 가서 실컷 놀아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들 수재라고 말할 정도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아들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은 수능까지 잘 치르고 유명대학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 방학 때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들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었죠. 엄마, 사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단기 아르바이트 괜찮은 곳 있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왔어.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고 싶어서 엄마 그동안 나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어머, 이게 뭐야? 아르바이트 한 돈을 엄마한테 주는 거야? 용진아, 엄마한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 엄마가 용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이 돈은 친구들이랑 진짜로 여행 갔다 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내내 공부만 했잖니. 아니야. 이거 엄마가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나는 더 서운할 것 같아.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야. 한순간도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는 늘 일하느라 날 챙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만 엄마가 항상 날 챙겨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신경 썼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용진아, 고맙다. 너희 아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엄마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용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엄마 몫을 다해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엄마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 알았지? 나중에 더 커서 용진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게. 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 쓰라면서 용돈을 챙겨줬어요. 저는 아들에게 그 돈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며 말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가회를 하면서 저에게 용돈이라고 보내주기도 했죠. 전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굴을 보기는 힘들었지만 아들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해 주었습니다. 졸업 후 의사가 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나도 참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시연이라고 합니다.
용진 씨한테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전부터 여러 번 용진 씨한테 어머님 뵈러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못 찾아 뵈었거든요. 정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를요? 아유, 고마워요. 용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우리 집 사정을 그쪽 집안에서 알까요? 용진이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친족도 없고요. 저 역시 고아였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어머님, 사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 어릴 적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어요. 저 역시 친척이라곤 이모부뿐이라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은 작게 올리고 싶어서요. 용진 씨랑은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 내가 상처를 건드린 거면 너무 미안해요. 몰랐네요. 아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다니 힘들었겠어요. 나야 용진이랑 행복하게 산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했나요? 그럼 이모님께서는 우리 용진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용진 씨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오려고요.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용진 씨 어머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용진 씨한테 어머님이 어떻게 용진 씨를 키우셨는지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 이모 집에서 자랐다고 말을 했어요. 구김없이 너무나도 밝고 참한 모습에 아들과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참한 며느리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이모 부부는 결혼 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연이 어릴 적부터 제가 다 키운 거 아시죠? 부모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용진이도 의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연이야 정교사고 자기 혼자서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지만 용진이는 엄마도 챙겨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네. 저 때문에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도 계속할 거고 아들한테 의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시연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모님과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애들 가전 가구들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셔야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좀 더 해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홀어머니인데 거기에 시집갈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시연이가 뭐 친척들 아무도 없다곤 했지만 저희가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희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 말로는 오고 가는 건 다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집 혼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애들이 안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도 애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혹시나 사돈께서 같이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애들 혼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걔네는 왜 준다는 걸 안 받는데? 그러면 사돈, 혼수 구입하실 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비용만 보내주세요. 비용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싹 다 넣어둘게요. 시연이도 제 말이라면 다 듣는 아이라서 사돈께서 꼭 그러셔야 한다면 제가 마련해가지고 시연이한테 줄게요. 안 그래도 시연이 몫으로 결혼자금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 주면서 겸사겸사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비용은 못 낼 것 같네요. 정교사 된 시연이 그냥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혼 비용까지는 다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결혼을 위해 만난 사돈댁은 생각보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다고 하니 결혼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돈댁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드는 비용 모두 사돈댁은 저에게 지불을 하라며 연락을 해왔고 거기다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맞춰달라던지 들고 갈 가방이 없으니 사달라는 요구도 당당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촉점화를 한다면서 혼주 장갑을 끼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혼주용 장갑을 끼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작은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음식점 가게 사장님 내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게 쉬는 날 같이 근교로 소풍을 가 제가 찍어줬던 사진이었죠.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며느리의 어릴 적 사진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그 사진 속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계셨죠. 알고 봤더니 음식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은 며느리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시연 씨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 사진을 발견했어. 분명히 아이는 나였거든. 그래서 다른 사진 없냐고 여쭤봤더니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 엄마, 시연 씨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거둬줬다고 하셨던 그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셨어.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게 됐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사장님 사모님 딸이 시연이 너라는 말이니?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너야?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몰라봤어. 사장님 사모님 계시는 지역에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나 살 길 바쁘다고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어. 그때 봤으면 내가 널 못 알아볼 리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이제야 알게 돼서. 아니에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진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듣고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은인 같으신 분이라고 항상 들어왔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돌아가신 아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모두 다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고마워. 며느리는 난임이었던 사장님 부부가 어렵게 가졌던 그때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발생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네와 대화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네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채 없이 살아왔는데 며느리의 말로는 큰 빚을 지고 이모에게 돈까지 빌려갔었다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모와 이모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절대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며느리의 부모 사망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을 했던 것이고 탕진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키워졌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이모와 이모부에게 너의 부모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다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조차 남기지 않아 매달 자신 때문에 식비가 나간다면서 구박을 해 키웠지만 실상 이모, 이모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다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교사인 며느리는 키워준 값을 하라는 이모의 말에 월급도 대부분 전달을 했던 것이었고 제가 줬던 혼수자금도 일부만 며느리에게 줬을 뿐 반은 이모와 이모부가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토대로 횡령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며느리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산을 처분해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어머님은 은인이셨어요. 그때 당시 아이도 갖지 못해서 친가든 외가든 다들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만나고서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됐다고 하셨어요. 비록 그동안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모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연아,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성실하셨어. 내가 그걸 곁에서 봤고 봉사도 많이 다니셨고 늘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셨어. 나야말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란다. 시연이 네가 겪은 슬픔을 내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용진이랑 함께 잘 지내면서 그 아픔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이모, 이모부 눈칫밥 먹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밥 한 공기도 먹지 못하고 쌀만 축낸다고 하고 공부를 못하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야 했어요. 그런 이모와 이모부를 끊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함께 사는 건 끝끝내 거절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왕래를 하며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나니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싶네요. 너무나도 힘들 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가게 사장님 사모님처럼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고 착하게 자라주었던 며느리에게 저도 힘이 되어주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뒤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숙 결혼식이 있었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시숙이 어느 날 결혼 발표 소식을 알렸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시부모님은 정말 잘된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숙의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숙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시숙이 결혼할 상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미 확고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은 타이밍이라면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붙잡아야 된다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자리 잡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예비 형님이 될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한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들었던 터라 크게 궁금한 건 없었는데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상당히 밝은 톤을 가지고 있었고 언변이 뛰어나서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대화의 분위기를 남편이 망치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을 따로 밖으로 불렀지만 시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예비 형님도 문제될 건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즐겁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시부모님은 이미 대학 교수인 예비 형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예비 형님한테는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과 아주버님의 안 좋은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예비 형님의 표정에 결국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서 상황 좀 정리하고 오라며 부탁하셨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노크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네가 내 결혼을 왜 반대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보자 하니까 표정 관리 못하고 엄청 싫은 티 내고 있잖아. 너는 형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형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회는 줄어드니까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스럽겠지만 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형 인연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어.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면 어쩔 순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도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형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상처로 다가올 순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 내 말 듣지 않은 거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형을 생각해주는 동생이 있을 것 같냐? 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땐 대학 교수에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실제 성격은 그래 보이지 않아.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말투를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내 직업이 뭐야? 심리 상담사야. 형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겪어왔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숨기고 있는 내면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걸? 못해도 최소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미 100번, 1000번을 설득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국 포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끝내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한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이른 결혼이 걱정이 됐지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예비 형님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붙였어요.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건지 약간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다 들리게끔 반대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준일 씨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한다면서요? 저도 교수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우리 만남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 첫인상이 좀 강하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었지만 이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준일 씨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심리 상담사라고 모든 사람을 다 꿰뚫는 건 아니잖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건 프로 정신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편견으로 인한 일방적 견해 아닌가요? 아, 그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니? 준성이 너는 나중에 따로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예비 형님의 거침없는 말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모는 남편이 예민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봐도 예비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눈치를 주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예비 형님의 뒤를 따랐고 화장실 앞에서 저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내 및 동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게 될 사이잖아요. 결혼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준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평균적인 홍기는 지났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준일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준일 씨 동생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편하네. 예비 동서가 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인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예비 동서가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많이 해줘봐. 보는 거와 다르게 사람 괜찮은 것 같다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예비 동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보단 그이는 아주버님이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신중했으면 해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곤 하지만 직업이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 상담사라 아무래도 첫인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첫인상에서 나오는 행동들과 얼굴 표정들 같은 거에 성격을 파악하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감정 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 좋게 생각해 주세요. 다른 형제랑 다르게 유달리 각별하거든요. 그렇다고 예비 형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제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예비 동서도 내가 교만해 보이고 성격이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예비 형님이 말하는 걸 보면 생각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이는 아주버님만 따로 불러 방에서 대화한 건데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 계시는데 그이한테 공격적인 말투로 싸붙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싸우자는 걸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일단 그 상황은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기에 들렸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가만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더니 예비 동서도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네? 잠깐 잊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데 나 대학 교수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예비 동서 김밥 장사한다면서? 배운 것도 많이 없을 텐데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참아야 하는 거지? 준일 씨 동생은 나를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니었나? 그런데 걔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예비 형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봐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 시모가 무슨 일이 있냐며 화장실로 걸어오시면서 다행히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아주 잠깐 동안 예비 형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눈 대화에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새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비 형님과의 마찰은 안 봐도 눈에 훤했어요.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 저도 많이 답답했었죠.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아무리 말려봤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아주버님이 직접 겪어보고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국 예비 형님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시모와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헬퍼 이모가 뭘 잘못했는지 예비 형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상황에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야? 내 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쪽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에 하나 오늘 결혼식 망치면 헬퍼비는 당연히 못 주고 그쪽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빨리 가서 찢어진 드레스를 고쳐오던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걸 다시 가져와. 아니, 신부님이 실수하신 걸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걸어가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드레스가 밟혀 허리 쪽이 찢어진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일단 결혼식 시간이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드레스로 가지고 올게요. 드레스가 앞에 꽤 많이 찢어져서 사진 촬영을 어려울 것 같으니 입고 있는 건 다시 도로 가져가야 하니까 환복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숍이 가까워서 아마 왕복으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식 시작 전까진 오겠습니다. 뭐? 30분? 식 시작에 앞으로 1시간 남았는데 차라도 막힌다면 드레스 없이 식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당연히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식전에 사진 촬영은 어떻게 할 건데? 얘야, 네가 헬퍼분이랑 같이 가서 서둘러 드레스 좀 바꿔와라. 그게 빠르겠다. 일단 문제가 생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시모의 부탁에 일단 결혼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 헬퍼분과 함께 숍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 헬퍼 이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한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신분들과 함께 했었지만 성격이 저렇게 고약한 신부는 처음 본다며 신랑이 보는 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뻘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예비 형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았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예비 형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님의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드레스를 교환받은 뒤 서둘러 식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숍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는 길에 충돌 사고가 났는지 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체가 시작됐어요. 예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차는 앞뒤로 막혀서 움직일 생각조차 없어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달리다 보니 예식장에 20분 남겨두고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헬퍼 이모와 제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식장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입구 앞에 예비 형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며 입구 앞에 도착해 드레스를 가지고 왔다면서 서둘러 예식 준비하자며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제 뺨과 헬퍼 이모의 뺨에 연달아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수도 없어 예비 형님한테 뺨을 맞게 돼서 당황한 얼굴로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제가 왜 맞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헬퍼 이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비 형님은 헬퍼 이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보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아? 언제쯤 오는지 확인도 안 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저딴 차를 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지. 차가 마티즈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 차를 빌려줬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차가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알려준다는 거 몰라? 김밥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 밑에 동서가 마티즈 몰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내 주위 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디 가서 함부로 내 동서라고 나불댔단 봐? 저기요,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제 식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언제 갈아입고 준비하냐고요? 둘 다 오늘 날 물먹이려고 작정했지?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 보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인 것 같네. 지금 어딜 들어가려고? 내 얼굴에 지금 손을 올려놓고 그냥 가겠다고? 어머머머. 동서, 지금 정신 나갔어? 앞으로 삶이 피곤해지고 싶은가 봐? 내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라는 거 잊은 건 아니겠지? 먼저 시집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대우 받고 싶으면 똑바로 행동해. 어디 가서 동서라고 말하기도 쪽팔린데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당장 이 손 안 치워? 무사히 결혼식 끝내고 싶으면 방금 내 얼굴에 손 올린 행동은 해결 보고 가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대학 교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쪽이 헬퍼 이모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거잖아.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지금 한 행동 정리하고 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 결혼 전부 무산될 줄 알라고.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 결혼식 망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이 손 놓으라고. 본인 잘못으로 찢어진 드레스 해결 보기 위해 힘들게 교환해서 가져왔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 뺨을 올린 예비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 결혼은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그때 확 깨닫게 되었죠. 예비 형님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대학 교수를 우습게 한다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시부가 나타나 큰 소리로 그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 손 내리지 못해? 어디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고 그래? 식전에 걱정이 돼서 내려와 보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버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요. 이 상황 다 보셨으면 제 마음도 알겠네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얼굴에 손을 올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며느리 너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입구 앞 CCTV에 전부 찍혔으니까 절대 선처로 마무리 짓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거라. 아버님, 정말 이럴 거예요? 이제 예식 곧 시작한다고요. 일단 식부터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파혼하란 말씀인 거예요? 너같이 버릇없고 타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 큰아들 배필로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다. 아무리 홍기가 지나 결혼이 급하다 해도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지. 어차피 드레스도 안 입었는데 잘 됐네. 이 자리에서 파혼하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시부는 예비 형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지 분노하셨고 아주버님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형님은 무조건 결혼을 진행할 거라고 상황을 정리해 나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식이 시작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자 시댁 식구들도 밖으로 나왔어요. 헬퍼 이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하자 그 말을 전부 듣게 된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혔고 예비 형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주차장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결혼 한번 하려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방해를 한다면서 쉬지 않고 김밥 장사할 때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제 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어요. 이성을 잃은 예비 형님의 모습에 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가 차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더니 예비 형님한테 달려가 타고 있던 벤츠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제 차를 부순 예비 형님을 응징하고 있는데 예비 형님 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오시다가 빠르게 후진하던 예비 형님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멈춤과 동시에 경찰이 도착해 예비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분은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시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준비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이 문제로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서 꽤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CCTV와 헬퍼분의 증언으로 모든 걸 시인하게 되면서 기물파손 합의금과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이 만약 정식으로 식구가 됐다면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워낙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요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을 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형님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주버님은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뭐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 부부가 받았을 상처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된 인연은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 역시 잘못을 시인하긴 했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듯 보였어요.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라며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대학 교수직 사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알면서 원한을 품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려는 건지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 문제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경고일까요? 저 또한 끝까지 당하지 않고 당차게 대응하려고요. 그런 다혈질 성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그 책임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예전처럼 평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무조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에 남편이 쓰던 방을 시모가 열대어를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곳에 작은 어항 몇 개 가져다 놓으시더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는지 수족관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방 하나를 전부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족관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애지중지 키우셨죠. 시모는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셨는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시작하셨던 취미가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셨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 대형 수족관이 있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셨고 심각해진 분위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말리게 되었네요.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정집에서 누가 이렇게 크게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장 그만둬.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그리고 소음도 너무 심하다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값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지금 거실에다가 수족관을 더 추가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들 없는 집안이 적적하다고 해서 마음 좀 편하게 해주려고 봐줬더니만 점점 도가 지나치잖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수족관들 전부 다 정리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 나이 먹고 취미생활 하나 겨우 찾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이럴 거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나는 절대 열대어 키우는 거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은 시간만 되면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나는 이런 것도 못해? 골프 장비의 크게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고작 전기세, 수도세 얼마나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화내야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아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너 결혼하고 방이 비어지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마음도 공허해서 겨우 취미생활 찾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한평생 집안일만 죽어라 한 내가 뭐 좀 해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그래요, 아버지.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나에 몰두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좋아하시는 건 원 없이 해드리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였다면서요. 고지서 보니까 요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구만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몰라서 그런다. 수족관에 산소 공급하는 기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 줄 알아? 저녁만 되면 머리가 깨질 정도라고. 차라리 다른 취미생활을 알아보던지. 얼마 전에 물갈이 해준다고 난리치다가 수족관 깨져가지고 바닥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 줄 알아? 몇 달 동안 열대어 키워봤으면 만족하잖아. 차라리 나랑 골프나 배우든지 하라고. 시부와 시모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여지셨고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집안의 차단기를 차단하셨고 순식간에 집안이 어두워지면서 시모는 열대어가 죽을까봐 이성을 잃으셨어요. 그동안 자식처럼 키웠던 열대어인데 시부의 행동은 너무 극단적이었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위험해질까봐 남편이 차단기를 다시 올렸고 시부는 함께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리셨네요. 결국 시모는 원하는 거 하나 하지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셨지만 남편이 쓰던 방도 모자라 거실에까지 수족관을 들여놓으려고 하시는 건 저도 지나치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열대어에 집착을 하셔서 더 이상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며 당황할 정도로 열대어에 푹 빠지셨고 결국 시부모님께서는 별거를 하게 되셨어요. 시부는 집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물 비린내가 난다며 지긋지긋하다고 별거를 택하신 뒤로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부가 집을 떠나시게 되면서 시모는 거실에까지 전부 수족관을 들이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좋지만 집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수족관으로 꽉 채우시는 건 화재의 위험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지금 전기선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산소 공급기도 가열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물 온도까지 맞춰야 해서 예열하는 장비에도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아빠가 걱정하시는 만큼 저 또한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수족관을 꽉 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하시는데도 하루 종일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서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들 말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모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듣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고 수족관을 만지는 것조차 예민하게 행동하셨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시모의 손에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시모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수족관 외에 다른 대화는 크게 예민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열대어로 채우시려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왠지 핑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푹 빠져 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수족관들을 관리하시다가 무리가 오셨는지 시모는 몸살이 나셨고 도움을 요청하시던 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감당할 수 있으실 정도로만 적당히 키우시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것부터 처리해 나갈게요. 아버지도 엄마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너희 아빠는 언제나 말뿐이야. 걱정된다면서 한 번이라도 집에 온 적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할 건 별거 없다. 그냥 열대어들 먹이나 조금씩 챙겨주면 된다. 다른 건 너희들한테 말해줘도 모르니까 먹이만 주고 돌아가라. 어머님, 그럼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그럼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내시다 보면 취미생활로 시작하셨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시모는 혼자 할 수 있다며 다른 건 시키지 않으려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키우고 계신 열대어가 까다로운 종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 될 때마다 시댁에 찾아가 관리하는 걸 도와드리게 되면서 시모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고 주말에 잠시 지인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금방 오신다고 저에게 대신 부탁을 하시길래 혼자서 열대어를 관리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에 급히 회사에 잠시 다녀올 일이 생겨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시댁에 오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렇게 혼자서 시모에게 배운 대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조금씩 손봐주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제일 큰 수족관이 더럽다는 게 눈에 들어왔고 이왕 온 김에 물갈이 해주면 시모가 좋아하실 것 같아 수족관에 물을 빼고 이끼가 낀 곳을 닦아준 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족관 바닥에 무언가 검은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운 자갈들에 파묻혀 있길래 손을 넣어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시모가 대형 수족관을 청소하고 있던 저를 보시곤 경악을 하시며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부유물 뜰채를 회초리 삼아 손에 들고 저에게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하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시모에게 도망치고 있었네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동안 배운 대로 수족관 청소를 하려던 것 뿐이라고요. 갑자기 뜰채를 마구 휘두르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 보고 수족관 청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대형 수족관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지? 저는 어머님 힘드실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청소를 한 것 뿐이라고요. 다음부터 안 건들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목숨처럼 여기는 내 열대어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저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그런데 수족관에 뭐가 있는 것 같던데 바닥에 딸린 저건 뭐예요?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게 왜 저기 들어간 거죠?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니? 뭐하고 있어?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어떻게 된 게 너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시애미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시모는 제가 꼴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결국 분노하신 시모를 진정시켜 드리지 못해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때마침 남편이 회사에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밖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달려온 남편에게 좀 전에 상황을 설명한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는 현관문을 잠궈버린 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시모의 행동에 저희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시모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는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어느 정도 시모에게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시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던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길래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니 시모가 혼자서 수족관을 관리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셨는지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시모의 집에서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와 주민의 신고로 문을 강제로 열어 쓰러져 계신 시모를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었네요. 언젠가 한 번은 터지게 될 것 같아 불안했던 일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감전사고를 당하고 꽤 오랜 시간 방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도 언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지 확실한 답을 알려주지 않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알려주게 되면서 저희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변화된 환경을 시모가 적응을 하지 못하신 게 제일 큰 요인 같았어요. 시부는 시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수족관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아수라장이 된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물이 흥건했고 전기가 차단되면서 열대어들도 전부 다 폐사한 상태였죠. 그렇게 집안의 수족관을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데 대형 수족관이 눈에 들어왔고 남편은 폐기물들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대형 수조속 밑에 깔려있는 검은 물체를 향해 손을 집어넣었고 들어 올리니 비닐봉지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꽤 묵직하길래 서둘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걸어오는 소리에 급하게 증거물들을 비닐봉지 안에 다시 담은 다음
제 가방 안에 집어넣은 뒤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모든 걸 정리한 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며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수희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옷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사돈댁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 시어머니께서 감전사고로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수조 안에 숨겨두셨던 물건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부인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고, 숨길 게 따로 있지. 이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잖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함께 가겠다고 그 사람을 속이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증거물이 저한테 있다는 건 그이도 모르고 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여기 있는 사진들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뒷조사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래도 여기 있는 증거물 가지고도 충분히 범행 동기가 인정될 만큼 모든 게 정확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벗어나기에는 힘들 거야. 사부인이 계신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닌 경찰서부터 가는 게 옳은 판단일 것 같다. 서둘러 움직이도록 하자. 아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증거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듯 보였어요. 그동안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의 충격적인 모습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결국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고, 시모가 숨기고 계시던 증거물을 제출하자마자 담당 형사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편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을 데리고 오자마자 남편은 급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앞을 가로막은 형사들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듯 물수건을 손에 쥐고 있던 시부가 이 광경을 보곤 천천히 뒷걸음질 치시더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셨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그렇게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이미 남편과 시부가 도망치려 했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는 사진 속에 남편과 시부가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여주며 진술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부정하더니 결국 포기한 듯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전부 다 실수였다고요.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인데 그 여자가 모든 사실을 제 아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겠다고 해서
입을 막으려고 돈까지 줘가면서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러다 저 혼자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꽃뱀이었던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꽤 큰 돈을 지어준 뒤 더 이상 연락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저희 가족을 물고 늘어지면서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난 건 분명 용서받지 못할 짓인 거 인정하지만,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 제 피를 점점 말리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을 괴로워하면서 아내에게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그 여자에게 지어줬는데, 그걸로 끝내달라고 했던 제 말을 무시했고,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던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버려놓은 상태라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린 뒤 제가 벌린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 엄마도 그동안 저와 아버지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사람을 시켜 제 뒷조사를 하셨나 보네요.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곤 전혀 몰랐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술 기운에 저질렀던 잠깐의 실수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저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술 한잔하면 여자 끼고 노는 건 일상이라고. 나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즐겼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결국 가정을 깨버린 대가를 받게 된 것 같아. 평생 동안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겠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무릎 꿇고 나한테 빌지 그랬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미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수습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냐. 어머님이 왜 저렇게까지 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당신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잖아. 이런 사실을 어디에다 털어놓지 못하셔서 혼자 속만 끓고 계시다가 저런 병이 생기신 거라고. 당신은 잠깐 즐기려 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삶도 끝내게 만들었고, 대부분 남자들이 술 한잔하면 여자 끼고 노는 건 일상이라고?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내면 마음 편할 것 같지? 당신한테는 콩밥도 아까워. 이런 사람이랑 함께한 내 세월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럽다. 평생 동안 그곳에서 썩으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을 밀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제 앞에서 잠깐 즐긴 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시모가 비닐봉지 안에 숨겨둔 건 수백 장의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그 여자와 거래하며 만나왔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날의 장소와 흔적까지도 전부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시모가 이 사진들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걸 봐선 아들의 죄를 덮어둘지 밝혀야 할지 계속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그렇게 인연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얼마 뒤 정신을 차리셨고, 이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거에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전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보호시설에서 관리받으시며 지내게 되셨고, 그동안 홀로 너무 큰 충격을 감당하려 하셨던 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네요. 그래도 이 사실을 지금에서라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살았다면 그에 따른 배신감은 더더욱 커졌겠죠.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세월 때문에 저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밝혀지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꽃길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가정이 있는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가볍게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일까요? 제 주위에는 남편 말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선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